자, 다들 반갑습니다. 자, 9월 27일 멤버십 방송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들어오시면 진행을 할게요.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한 30분 정도 일찍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들 어서 오세요. 후아. 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멤버십 채팅창 열어드리고, 다들 명절인데 어디 안 가시나요? 또 이번 명절은 또 길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어디 좀 놀러 가신 분들도 좀 많으실 거고, 아마 오늘 정규 방송에도 조금 평소보다 좀 많이 안 들어오실 것 같은데, 자,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오시면 진행을 할게요.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정리본 보시면서 틀어놓고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시다는 거. 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좀 특집으로 준비를 했고, 내일도 일하신다고? 코인이씨도 일합니다. 금요일까지 일하고 주말에 조금 쉬어야지. 이번 주 추석 특집 영상도 그렇고 이것저것 좀 내용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거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저번에 내년 업비트 500만원 입금 제한 말씀하신 거 찾아보니 신규 계좌만이네요. 그렇더라고요. 코인이슈도 찾아봤는데 일단은 그 코빗 그 해당 거래소에서 이제 선제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고, 기존에 뭐 거래하시던 분들한테 그렇게 적용을 한다는 거는 따로 없었습니다. 따로 없었기 때문에. 자, 다들 반갑습니다. 고아. 자, 오늘 또 한 30분 정도 일찍 시작을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겁니다. 7시인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은 좀 다룰 내용이 많다 보니까 30분 정도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자, 추석 특집으로 구성이 되고 조금 더 들어오시면 진행을 할게요. 오늘 영상 구성은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2023년도, 2022년도, 뭐 1년도, 2021년도부터 우리 코인이슈랑 방송을 같이 해왔죠. 그리고 열심히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코인 시장 아주 험난한 상승과 하락이 아주 난무한 변동폭이 가장 큰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코인이슈랑 잘 왔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작년부터 코인이슈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똑같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고, 우리 방송을 좀 특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뭐 자산 그 비트코인 투자뿐만 아니라 주식이 됐던 채권이 됐던 전 세계 자산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쉽게 말해서 우리는 그냥 비트코인이라는 시장만 보고 그 단기적인 그냥 알트코인만 보고 그 코인 오른다 떨어진다, 대다수의 방송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말을 할 겁니다. 그렇게 시야가 좁으면 당연히 우리 주식 코인 시장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됐던 채권보다 좀 낮은 주식, 그리고 주식보다 좀 낮은 코인, 이런 식으로 전 세계 자산 시장에 어떤 자산 시장에 자금이 몰리는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어떤 국가들, 어떠한 주식들 자금이 쏠리는지. 그래서 큰 틀로 봤을 때 올해, 내년, 내후년, 향후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어떤 국가로 자금이 몰릴지, 그거 일단 딥하게 다뤄드릴 거고, 그러고 나서 국가에서 해당
자산 시장으로 움직여야겠죠. 주식으로 갈지, 채권 시장으로 갈지, 비트코인으로 갈지, 그거 짚어 드릴 겁니다, 오늘.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어떤 국가로 자금이 쏠릴지, 향후 몇 년 동안 어떤 식으로 자금이 흐를지, 그리고 앞으로 자금이 흐른다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될지, 관련된 내용들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해당 영상은 좀 특집으로 구성이 되고 1시간 반 정도 좀 평소보다 좀 길게 갈 겁니다. 길게 갈 거고, 우리가 뭐 코인 방송, 코인 경제 방송이죠. 근데 이제 주로 다루는 게 코인이기는 한데, 코인을 떠나서 주식 투자하신 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 그리고 뭐 채권 투자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섹터가 상승할지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실 분들, 미리 대응하실 분들도 굉장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영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월달, 12월달, 그리고 내년도까지 짧게 시향 한번 짚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추석 연휴 특집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오시면은 진행을 할게요. 아마 이제 7시 돼서 많이들 들어오실 거예요. 7시도 많이들 알고 계셔서. 항상 감사한 게, 코인 이슈 딱 그 멤버십 방송이 매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오후 7시에 진행이 되죠. 그래서 개인 이제 뭐 헬스라던가 운동이나 뭐 약속이나 그 시간대 다 피하고 이렇게 일정을 짜셔. 그래가지고 항상 그런 것들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인 이슈도 책임감 있게 좀 그 시간대 소중한 시간을 또 써주신 거니까, 찾아오신 분들 위해서 좀 더 좋은 내용, 좋은 분석력, 보답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드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다들 어서 오시고요. 코아. 자, 40분에 시작할게요. 그리고 오늘 영상 좀 내용이 많다 보니까 조금 모르겠다, 한 번 들어도 이해가 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뭐 2번, 3번 들으셔도 좋고, 또 추석 특집 때 녹화 방송으로 또 한번 복습 차원으로 나갑니다.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날 또 코인 이슈랑 같이 실시간 채팅, 우리 매번 설날이나 추석 때 같이 그 영상 이렇게 보시면서 했던 거 기억하시죠? 다들 아실 겁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렇게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또 복습을 하시면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뭐 비트코인 가격이 재미없습니다. 오르고 떨어지지도 않고 일단 재미가 없어. 재미가. 이제 슬슬 가겠습니다. 자, 서브라운님, 나스닥 연속으로 빠지는데 비트는 잘 버텨서 슬프네요. 기다리세요. 고십니다. 고십니다. 혼자 떨어지지 않아요. 걱정하실 거 없다는 거, 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추석 특집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으신 내용들도 있을 거고 처음 듣는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거의 코인 시장에 거의 한 3년 이상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 코인이슈 같은 경우는 뭐 17년도부터 있었으니까 한 7년 정도 넘었을 겁니다. 뭐 오래되신 분들은 뭐 7년, 10년 되신 분들도 계시고, 대다수가 한 3년에서 4년 정도 되셨을 건데, 자, 우리가 지금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가겠습니다. 자, 2020년도 코로나가 창궐합니다. 코로나가 쭉 터지고 나서 우리 글로벌 국가들의 삶의 패턴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 일단은 코로나 이후에 그 마스크라던가 방호복 같은 이런 의료용품들이 너도 나도 필요해. 근데 이런 생산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있지 않는 나라들은 굉장히 힘들겠죠. 백신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품들, 이러한 제품들을 수출하는 국가들에게 계속해서 협조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코로나도 그렇고 공급망이 깨지면서 우리 먼저, 자국 먼저. 자, 질병이 터졌어. 옆에 있는 나라 먼저 이렇게 살릴 수 있을까? 자국민들이 죽어가는데? 그럴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전세계 글로벌 국가들 포함해서 뭐 금융시장도 미친듯이 탄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그 유동성이 폭발하면서 뭐 증시라든가 부동산이나 전세계 자산시장이 상승을 했죠. 그렇게 변화가 있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탈세계화가 확대됐습니다. 탈세계화가 뭐냐면은 우리 블록 경제화 이미 배웠죠. 서로 친한 블록끼리 형성을 해서 우리끼리만 무역하고 우리끼리만 서로 주고받자. 미국과 중국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중국 편, 미국 편 서로 땅 따먹게 하는 겁니다. 블록을 지어서. 이게 블록 경제화다. 우리 2년 전에 이미 다 배웠던 것들입니다. 요거.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로 의료용품들 마찬가지로 뭐 마스크, 방호복 이런 식으로 각 해당 국가에서 생산되는 수출품들을 어떻게 한다? 자국 먼저. 그리고 나중에 좀 남는 거는 수출하는. 이런 식으로 탈세계화가 견인이 됐고, 그리고 작년에 터졌던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러우 전쟁이 터졌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역할이 있죠? 정치적. 미국과 중국의 갈등, 싸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경제적. 금리가 미친 듯이 높죠. 금리가 높고 인플레이션이 높으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이거 인플레이션 낮춰야겠다. 낮추려고 하는데 블록화가 돼 있어. 서로 친한들끼리만 그 주고받고 무역을 하다 보니까 물가가 높을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지금 탈세계화를 견인하고 있는 거는 정치적인 목적, 정치적인 이유,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전쟁과 같은 이런 이유,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탈세계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자, 볼게요. 미국 제조업 리쇼어링으로 슈에 배터리 반도체 주목. 자, 미국이 제조업 리쇼어링으로 수혜를 얻겠대. 제조업을 부활하겠대.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자, 리쇼어링이 뭐냐면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들이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애플 이런 공장들이 다 중국에 위치해 있죠. 왜? 여태껏 중국은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했습니다. 저렴한 인건비로 저렴한 물품을 만들어서 저렴하게 공급을 해줬죠.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던 중국.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차 세계대전 이것도 배울 건데 1차 세계대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식민지화를 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영국이 해당 국가, 아프리카 국가에 식민지화를 했어. 그럼 거기에다가 공장을 지어. 영국은 기술력이 뛰어나니까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지은 다음에 거기서 값싼 노동력을 동원해서 그 나라에다 공급도 하고 수출도 하고 그런 식으로 식민지화를 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미국도 2000년도 중국의 식민지화를 하죠. 중국이 값싼 저렴한 인건비 그리고 값싸게 물건을 찍어낼 수 있으니까 거기에 공장을 많이 위치시켜. 그래서 중국에서 수많은 제품들을 찍어냈는데 자, 지금 탈세계화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중국과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기존에 만들던 뭐 테슬라 전기차, 애플 핸드폰 만들 수 있나요? 제대로 된 공급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안 돼. 들어와. 미국으로 들어와. 우리가 미국으로 들어오면은 각종 다양한 혜택들을 줄게. 이게 리쇼어링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서 지금 중국에 있던 뭐 반도체 공장이라던가 애플이라던가 테슬라라던가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만 그 인도로 많이 이동하고 있죠. 공장들이. 그리고 또 테슬라도 지금 뭐 독일이라던가 유럽에 또 생각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미국으로 또 유턴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중국에 있던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도 역시 다 자국으로. 그래서 지금 탈세계화가 벌어진다고 하면은 중국이 만약에 미국이 필요한 물품들을 계속해서 중국한테 수입을 해서 썼는데 중국이 이거를 수출망들을 닫아버려. 그럼 미국은 꼼짝없이 다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뭐를 부활한다 그래요? 야,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에서 만들게. 아니, 우리랑 친한 우호 국가에서 만들게.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리쇼어링 시작된다는 거예요. 공급망이 딱 끊기는 거를 어떻게 돼요? 해외에다가 중국이나 이런 포함한 이런 국가들 의존성을 낮춘다. 자국 내 생산 체제로 전환을 한다. 중국이 작년부터 올해 이제 앞서 주장했던 게 뭐냐면은 수출 노, 내수 시장 활성화. 미국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점도 있고 물가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블록 경제랑 같은 건가요? 똑같은 말입니다. 블록 경제랑. 물가는 당연히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예전처럼 제로금리로 돈 찍어낸 다음에 너가 만들어 내가 사줄게 싸게 공급받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친한 애들끼리 진짜 필요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물가는 떨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고금리 시대, 고물가 시대, 요 두 가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바뀐 체제에 대해 좀 적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우리 2년 동안 많이들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전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떨 때 문제가 생겼는지. 자, 역사적으로 공급이 과잉이 되었을 때 항상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뭔 얘기인지 한번 이제 들어가 볼게요. 역사적으로. 자, 예전에는 우리가 증기기관이 이제 나오기 전에는 공장에서 막 이제 증기기관을 통해서 막 생산 막 미친 듯이 해. 막 기계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기 전에서는 항상 뭐였냐면은 사람들이 그냥 수작업. 손으로 하고 동물들 힘 빌려가지고 농사도 짓고 생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했었는데 증기기관이 발명이 됐어. 그러면서 공장이 지어지기 시작했고 생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뒤집어지죠.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이제 근대 자본주의가 시작이 되죠. 자, 그러면 볼게요. 영국, 전 세계에서 영국의 침략을 받지 않는 나라는 22개국이 유일하대. 자,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공장을 짓기 시작했어. 생산 속도가 너무 빠르네. 영국 국민들한테 뭐 옷이라던가 뭐 아니면 뭐랄까 군사 무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공급을 했어. 근데 생산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거를 좀 다른 나라한테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좀 공급을 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해.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뭐예요? 그래서 식민지화입니다. 식민지화예요. 기술력이 세고 산업혁명 빨리 이루어진 이런 국가들은 조금 좀 나약한 힘이 좀 약한 이런 국가들 뭐 아프리카 그 당시 뭐 아시아 뭐 남미 이런 시장에 들어가서 똑같이 하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한테 하는 것처럼 거기서 원료를 싸게 사. 거기서 공장을 또 지어. 그래서 거기서 공장을 짓고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 이해되셨나요? 그런 식으로 식민지화를 한 겁니다. 어차피 인건비도 싸겠다. 물건 만들어도 싸니까 마진도 많이 남길 수 있겠다.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너무 비싸. 잘 사니까 영국인들 콧대가 너무 높아. 인건비도 비싸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 잘 사니까. 그래서 못 사는 나라 찾기 시작했고 그 나라를 식민지화하기 시작합니다.
자,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 당시 강대국들은 미친 듯이 식민지를 어떻게 한다? 쟁탈하기 시작합니다. 식민지를 찾으면서 제국주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유럽 국가 중에 한 국가가 있어. 지금 EU를 이끌어가는 독일. 이 독일이 처음에 산업혁명이 좀 많이 늦었어, 혼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산업혁명을 통해서 제품을 찍고 수많은 상품들을 수출하고 이제 시장을 찾아야 되는데 어라? 봤더니 이미 프랑스나 영국, 스페인 얘네들이 다 식민지를 차지했네. 제품을 수출할 데가 없어. 개척할 식민지가 없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 당시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그리고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렇게 연합군이 전쟁을 시작했죠. 결국은 이제 베르사유에서 조약을 맺으면서 독일이 패배를 했는데,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전쟁이 뭐를 해결해줬죠? 제국주의 때는. 근대자본주의 시작되면서 제국주의 때는 전쟁, 식민지 침략이 뭐를 해결해줬어요? 해결해준 거? 아까 우리 처음에? 과잉이 공급되는 거를 해결해줬습니다. 공급 과잉을 해결해줬죠. 자, 보세요. 산업혁명 시작되고 증기기관 통해서 공장으로 인해 수많은 상품을 찍어 공급 과잉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식민지를 찾기 시작했죠. 전쟁으로 통해서 식민지를 찾았고 그 공급 과잉을 해결해 줬습니다. 자, 지금도 똑같아. 한번 볼게요. 미국이 뭐를 하고 있죠? 방금 배웠던 우리 리쇼어링.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제 미국의 기업들을 미국으로 다시 부르는데, 그러면 미국에 있던 설비 투자들 이런 것들이 중복으로 투자가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태양광, 2차 전지, 반도체, 뭐 기후 관련 정책들, 그리고 바이든이 하고 있는 IRA 법안, 요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런 것들이 뭐냐면 미국 내로 와. 자동차 그 전기 보조금 지급해 줄 거고 우리 설비 투자해. 미국 내에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지금 미국이 설비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수요가 부족해서 투자를 하는 건가요, 지금? 수요가 부족해서? 아니면 탈세계화 때문에 나중에 공급망이 끊길 거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하는 건가요? 수요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대비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미국이 지금 리쇼어링 정책을 한다고 하면은 미국도 공급이 어떻게 된다? 과잉 공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보세요. 예전에는 전쟁으로 이 공급 과잉 공급을 해결했어. 지금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일단 지금 미국이 이런 식으로 IRA 법안을 하니까 EU도 비슷하게 법안을 준비 중이야. 그 뜻은 EU도 우리 친한 애들끼리 블록 경제 하겠다. 그 뜻이야. 우리한테 혜택 주고 전 세계 있는 공장들 늘려대고 우리도 이제 반도체 할 거고 EU도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지금 이 미국이 인플레이션 잡을 수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은. 대신 원자재 공급망은 구축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에 성공할 수 있겠죠. 왜? 테슬라 공장이 미국 내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 공장에 있는 일자리만큼 증가되는 거니까, 창출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예전에는 전쟁 때문에 이렇게 과잉 공급을 해결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예전처럼 싸울까? 말 타고 가가지고 막 창으로 찌르고 폭탄 터트리고 사무라이 막 해가지고 칼로 막 그럴 수 없죠. 지금의 전쟁은 금융으로 죽이는 거 아닐까요? 경제적 식민지요. 그렇죠.
경제적 식민지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블록 경제화의 우호국. 우리 뭐 한국, 일본, 유럽 이러한 우호국. 그리고 경제적으로 종속국이 되는 거.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미국의 경제가 성장이 돼야 되고 미국의 금리, 즉 쉽게 말해서 달러가 강세여야 합니다. 강세여야 돼요. 자, 자본주의에 철저하게 그냥 돈으로 움직이는 곳은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미국이 강달러 정책, 고금리 정책, 미국 좋을까? 미국이 좋을까? 미국한테 좋은 것만 벌어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코인이슈님, 미국이 달러 강세면 스마일 달러라고 미국이 강할 때도 약할 때도 달러 강세인데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금리 막 7%, 8%까지 올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고 고금리다 보면은 부채 이자가 너무 많아져요. 이러저러한 이유들 다 미국 힘듭니다. 미국도 금리가 높다? 절대 좋지 않아요. 철저하게 자본주의 국가도 미국 고금리 정책 좋지 않습니다. 근데 잃을 건 잃고 한 개는 내주되 두 개, 세 개, 네 개, 10개는 챙기자 라는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누구냐면은 미국입니다. 그런 스탠스가. 지금 미국은 고금리 정책으로 잃는 것보다 미국이 잃는 것보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신흥 국가들 얘네들이 잃는 게 더 커. 자, 아까 우호국가, 경제적 종속국 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죠. 자, 볼게요. 미국과 친미, 뭐 캐나다, 뭐 또 유럽, 그리고 뭐 뉴질랜드, 영국, 한국, 일본, 미국과 친합니다. 이런 국가들조차도 금리가 높아져. 어떻게 되죠? 친해. 친하니까 우리 막 이렇게 더 해줄게. 말은 잘해. 근데 미국이 달러를 올려, 금리를 올린대. 그러면 얘네들도 힘듭니다. 찢어지기 힘들어요. 그럼 아무리 말을 해도 우호국이라도 미국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은행이 뭐 하나 바라보고 있냐면은 FOMC 하나 바라보고 있어. 금리를 올릴지 안 올릴지. 미국의 국채금리가 몇 프로까지 올라갈지. 아무리 우호국이고 뭐 유럽이랑 친하다? 말만 우호국이지. 똑같이 종속국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금리를 올리면 올릴수록 우호국들도 어떻게 된다? 미국에 따라줘야 돼. 그리고 경제적으로 종속국, 아예 그냥 지배를 받는 이런 국가들 역시도 어떻게 된다?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금리를 올린다, 뭐 연준의장이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들 하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내릴 수 없대. 인하할 수 없대. 진짜 인하할 수 없을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사그라들고 꺾여야만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대. 그렇게 읽으면 아예 그냥 연준 말대로 가는, 그냥 거꾸로 가는 초짱거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미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고금리 정책으로 간다고 하는 거는 어떤 뜻이다? 중국 포함해서 뭐 중동 국가들, 반미 국가들, 그리고 미국의 우호 국가들까지 미국을 따라가야 된다. 경제적으로 종속시켜야 된다. 예전에 전쟁이 있었다고 하면은 1차 세계대전의 전쟁을 통해서 식민지화하고 그 나라를 침략해서 공장을 짓고 생산을 했다면 지금은 금융으로, 금융시장으로, 자본으로. 너 돈 없어? 알았어. IMF에서 돈 빌려줄게. 달러 빌려줄게. 달러 돈 이자 갚으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달러 돈 이자 못 갚아? 빚 못 갚아? 그럼 우리 미국계 기업들 제품들 딱 들어갈게. 도로 깔아주고 거기 위에서 움직이는 전기자동차들 미국 걸로 갈게. 경제적으로 종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전쟁이 공급 과잉을 해결했다고 하면 현재는 돈의 가치를 통한 경제적 우위로 공급 과잉을 해결합니다. 자, 다시 전쟁. 예전에 공급 과잉을 해결했다면 전쟁이 지금은 돈의 가치를 통한 경제적 우위로
공급 과잉을 해결한다. 금리 인상을 통해 경제적 우위를 선점해서 공급 과잉을 해결한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럼 다시 이제 이어갈게요. 자, 지금 보시면 전쟁을 통해서 이제 식민지화를 했고, 뭐 아프리카든 이제 뭐 주변에 있는 국가들 종속을 시켰어. 그래서 공장을 짓고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꾸준히 지속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느 일정 부분 제품을 찍어냈더니 또 새로운 식민지가 필요하고 한정적일까? 1차 세계대전 딱 끝나고 나서 영국이 침략을 받지 않는 나라는 22개국이 유일하대. 전 세계를 다 돌았어. 공장 짓고 다 식민지화 했는데 나중에는 공급 과잉 문제 해결이 평생이 아니라는 걸 느낍니다. 일시적이라는 걸 느껴요. 우리가 지금 보는 돈의 가치를 통한 경제적 우위도 일시적입니다. 한계성이 존재해요. 자, 왜 존재하냐? 영국이 어떤 A 국가를 식민지화해. 그럼 미국이 뭐 다른 국가를 식민지화해. 그러면서 서로 싼 제품을 받기 위해서 공장은 경쟁을 합니다. 그럼 마진 단가율은 계속해서 낮아질 거고 공장주는 어떻게 돼요? 야,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의 수익을 거뒀는데 경쟁이 붙으니까 400만 원, 300만 밖에 안 되네? 그러면 로스를 줄여야겠다. 지출을 줄여야겠어. 일하던 직원들을 1명, 2명 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업률이 상승을 하게 되죠. 더 많은 수익을 위해서 노동자를 해고해. 그럼 실업률이 상승해. 실업률이 상승한다는 건 그 일을 했던 국민들이 소비를 어떻게 해준다? 소비를 못 해준다. 줄어든다. 자, 그러면 똑같이 가는 겁니다. 경쟁을 통해서 과잉 생산,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동자를 해고, 실업률 상승. 실업률 상승이야 소비 감소. 자, 소비가 감소하면 어떻게 되죠? 경기가 침체로 들어갑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기가 안 좋아 금리 인하, 경기가 좋네 금리 인상. 여태껏 수십 년간 경기가 안 좋고 뭐가 무너졌어, 부러졌어. 은행이 무너졌고 파산났고, 뭐 LTCM이 무너졌고, 뭐 리먼 브라더스 파산했고, 금리를 인하해서 유동성을 미친 듯이 뿌려줬더니 인플레이션이 상승했네. 물가가 상승했네. 안 되겠다. 이거 물가 잡아야겠다. 금리를 또 낮춰.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를 무한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 사이클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도.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이클이 놓여져 있는지. 2020년도에 코로나 때 돈을 미친 듯이 찍었고 21 주식, 비트코인, 뭐 전세계 자산시장, 뭐 금 싹 다 그냥 최고점을 다 찍었어. 그리고 나서 2022년도에 조정이 왔고 2023년도 올해 미국 증시 좋았습니다. 상승을 했어.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아직 코로나 때 풀린 돈들이 아직 초과 저축액으로 남아있고, 그리고 AI라던가 이런 테마주들, 아직 소비할 수 있는 여력들, 미국은 좋다. 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반기부터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죠.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것들이 우리 시장에 다가올 수 있을까? 뭐 비트코인이 올라가요, 뭐 주식 이제 폭등해요, 그런 거 다 제외하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앞으로 실업률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단계, 과잉 생산, 과잉 문제, 미국의 IRA, 리쇼어링. 앞으로 해당 국가들은 과잉 공급이 어떻게 될 거다? 공급 과잉이 될 거다. 그렇게 되면 공장주들은 어떻게 해요? 노동자 해고해야지. 그러면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거고 소비 감소로 이어질 겁니다. 소비 감소로 이어진다는 건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경기 침체 사이클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앞에 이제 우리 앞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실업률 상승, 소비 감소, 소비 감소로 인한 경기 침체 사이클.
자, 수많은 경제방송, 주식방송, 코인방송은 이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다. 수많은 경제방송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작년 연말에도 많이 했고, 달러 강세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신흥국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 우리 막 구독자 수 200만 명, 300만 명 그런 경제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이름만 들어도 알아. 얼굴만 보면 알아. 그런 유명한 박사분, 학자분들, 증권가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얘기한 겁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중국 ETF라든가 중국계 관련된 이런 신흥국 관련된 주식들을 사야 된대.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된대. 그때 코인이슈가 1년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흥국 위험합니다. 삼성 주식 사야 됩니다 하면서 삼성 주식 어떨까요?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한국 주식 왜 하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차라리 주식 하실 거면, 한국 주식 하실 거면 미국 주식 사셔라. 말씀을 드렸었고,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까? 뭐 코인이슈가 뭐 맞췄다, 미리 말했다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뭐가 분석이 잘못됐을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신흥 국가들의 분석이 잘못됐죠. 분석이 잘못됐죠. 자, 우리 단순하게 접근 한번 해볼게요. 작년 연말에 달러가 강세였어. 그리고 올해 초에도 달러가 강세였지만 어느 정도 빠졌어. 빠지면서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를 기대를 했고, 중국의 경제 산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고, 경제 성장률이 회복을 할 거다. 근데 지금 못하고 있죠.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 실업률이 상승하고 소비시장이 깨지면서 고용시장이 깨질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이 너무 잘 받쳐주니까 어떻게 돼요? 나머지 신흥국들이 힘을 못 쓰기 시작합니다. 힘을 못 쓰기 시작해요. 자, 우리가 항상 어떤 식으로 패턴이 도냐면은, 자, 보세요. 지금 뭐 미국이 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들어갈 거다, 뭐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죠. 국제유가 쭉 올라가니까. 물론 내년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이다? No. 절대 아니죠.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받쳐주는데, 소비가 나오는데, 그건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에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더 가깝다, 그래프상 아니면 진짜 실물 경기상 본다고 하면 유럽 경기가 더 가깝죠. 지금은 미국 인플레이션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 지금 아직도 소비가 탄탄해요. 대신 신흥국들 지금 원달러 환율만 보셔도 알지 뭐. 한국 지금 어때요? 수출 어떻죠? 원달러 환율 가치 어떤가요? 원화 가치 어떤가요? 환율? 힘듭니다. 달러가 강세니까. 오히려 신흥국들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거나 아니면 경기 침체로 가거나, 그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미국의 공급 과잉 문제가 해결되면서 똑같아요. 우리 배웠던 거 써먹어 볼게요. 미국의 실업률이 상승하고, 실업률이 상승한다는 건 소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소비가 떨어진다고 하면 그때 연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거예요? 연준에서 지금은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목 빳빳하게 세우면서 금리 내릴 생각 없다 그러죠. 그때는 우리가 뭐 해주세요 하지 않더라도 금리 인하 얘기 나올 겁니다. 실업률 상승하고 소비 여력 떨어지면 금리 인하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 나온다는 건 우리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신흥국가들, 한국, 중국, 일본, 유럽, 얘네들도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더 늘어난다는 걸 의미해요.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신흥국들의 수요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나서 미국의 과잉 공급을 소비해 줄 사람이 필요해. 그게 누가 소비를 해줄 거다? 신흥국들이 소비를 해주면서 신흥국들 증시가 상승이 나올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미국의 금리 인하가 나오는 순간부터 미국의 과잉 공급 해결된과 동시에 신흥국들의 그때부터 성장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코인이슈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랑
올해 연초, 작년 연말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거랑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죠. 순서가 지금 반대로 거꾸로 되어 있죠. 왜 달랐는지 이해되시나요, 이제? 그래서 코인 이슈가 항상 주식하세요? 주식하실 거면 미국 주식 사세요. 테슬라가 됐든 애플이 됐든 미국 주식 사셔야 됩니다. 지금 신흥국 주식들 힘들 겁니다. 달러 강세면은 자금이 갈 수가 없어. 그리고 뭐 이런 미국 재무부에 지금 국채를 발행하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미국의 3분기, 4분기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한대. 그럼 미국 채권 시장에 자금이 쏠려야 돼. 근데 그 자금들이 한국으로 들어가나 일본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중국으로 들어가. 좋아할까? 미국이? 우리가 산 삼성전자 주가 오를 수 있을까? 의미 있게 폭발적으로. 중국 주식, 중국 ETF 오를 수 있을까? 오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흥국 주식 아니면 신흥국 ETF 관련된 자산 상품을 사신 분들은 언제를 노려보셔야 된다? 기회를?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나오고 난 이후 과잉 공급이 해결되고 소비 상태가 어떻게 돼요? 신흥국에서 받쳐줄 수 있는 그때 그때 한국이며 뭐 일본이며 중국이며 그때까지 이런 리스크들 뭐 레고랜드 사태라던가 이런 것들 큰 것들 잘 막을 수만 있다면 많이 오를 겁니다. 이렇게 분석이 잘못됐으니까 지금 중국 증시 막 투자해가지고 막 거기 해당 방송 보니까 막 욕해. 또 그 규모 유튜브 채널도 크다 보니까 막 댓글도 막 수천 개 돼. 욕해서 뭐해. 본인이 이렇게 공부하고 접목시켜서 분석하고 순서가 잘못된 거 본인이 아셔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 세계 자본, 돈이 어떻게 어디에서 움직이냐 이동 흐름을 봤을 때 지금은 신흥국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과 무역 관련해가지고 막 서로 갈등이 계속해서 대립이 심해져. 그러면 아무리 신흥국가여도 두세 국가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 멕시코 같은 국가들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미국에 수출을 해야 돼. 근데 라벨갈이라 그러죠. 바로 다이렉트로 못 들어가니까 중국계 기업들이 지금 멕시코에 공장을 굉장히 많이 지어놔. 메xi코, 캐나다, 미국 얘네 무역적으로 굉장히 우호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계 상품이 캐나다산으로 들어가서 라벨가리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멕시코에 있는 기업들 얘네 주가들은 상승을 하는 거예요. 뭐 베트남이 될 수도 있고 한국이 될 수도 있고 관세 무역 뭐 혜택국, 수혜국 이런 애들을 제외한 나머지 몇 개 국가 그 대다수의 신흥 국가들은 자본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중국이 외환 자본들이 안 들어간 이유 다 이러한 이유예요. 물론 부동산이라던가 뭐 채권이라던가 얘네들 뭐 그 위안화 가치도 그렇고 안 좋긴 하는 그런 작용들이 하긴 하지만은 다 이러한 이유들입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지네들 자금을 들어와야 되니까 미국으로 들어오게끔 유인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 요 관련된 ETF 상품들 주식 투자하신 분들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 이해되셨죠? 순서가 있습니다.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은 미국 주식 상승한 이후에 그게 조금 이젠 조정을 받고 떨어지면은 그때 이후부터 이제 신흥국 얘네들이 미친 듯이 올라.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향후 이젠 뭐 올해, 내년, 내후년 한 3년에서 5년 정도 자금이 어디에서 어디를 움직이는지 이제 배웠죠. 큰 틀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자금이 어디에서 어디를 움직이는데 앞으로 어떤 시장이 유망할 것 같냐? 여기 시장이 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 같고 클 것 같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가겠습니다. 오늘 다 연휴 새로 가셔가지고 평소보다 많이 없으시네. 자, 지금 보시면 서울시에 현금 없는 버스 타봤다.
나는 서울시가 아니어도 현금 없는 버스를 타본 적이 있다. 한번 1번 한번 올려볼게요. 현금 없는 버스를 타본 적이 있다. 버스 안 탄 지 엄청 오래됐네요. 코인이씨도 버스 안 탄 지 엄청 오래됐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현금 없는 버스가 굉장히 지금 많다고 합니다. 서울시 기준에서 한 4분의 1이 현금이 없는 버스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은 버스를 항상 출퇴근하면서 타시고 다니신 분들한테는 뭐 이거 대단한 거야? 항상 보는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버스 안 타시는 분들한테는 야 현금? 코인이슈 예전에는 막 토큰으로 하고 거기서 바꿔가지고 막 했었는데 자 현금을 거슬러주는 상황에서 이게 계속해서 좀 대기가 걸려. 예를 들어서 뭐 50원짜리를 뭐 적게 냈는데 주머니 찾다가 지갑 찾다가 코인이슈도 예전에 어렸을 때 버스를 탈 때 돈을 분명히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막 가방에서 찾고 뭐 찾고 뒤에 손님을 다 기다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배차는 또 지연이 발생하게 됐죠. 그래서 다음 버스 막 기다리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버스 기사님들한테도 스트레스야. 그리고 보통 이렇게 버스 운행이 끝나면 한 5분 정도 기사분들이 현금통을 다 일일이 수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일일이 그냥 손으로 눈으로 막 다 세는 거야. 그럼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겠죠. 그거 막 해서 하고 인력 비용 막 발생하고 그리고 또 막 주머니에 있는 막 이런 뭐라 그럴까 막 금속 물질들 이거 막 닿아가지고 막 고장 나고 2020년도 기준의 버스 현금 수입이 약 109억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금 정산, 뭐 유지 관리비, 뭐 수거 인력 비용 들어가는 비용이 총 20억이라 그래요. 쉽게 말해서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20억 그냥 버린 셈입니다. 그냥 버린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뭐 버스를 타는데 뭐 현금을 안 받냐, 뭐 갑질이냐,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시대의 변화,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또 적응을 해야겠죠. 자, 캐시리스라고 현금 없는 사회가 지금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예전 영상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이거 배운 적 있으실 겁니다. 리디노미네이션 이게 뭐냐면은 돈의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을 해.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1년 물가 상승률이 100%가 넘어버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뭐냐면은 뭐 티르키예나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이제 이해가 되실 건데 내가 하루 자고 일어났는데 순댓국 한 그릇에 10,000원이었어. 분명히. 근데 지갑에 들은 뭐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이게 20,000원이 됐네. 물가가 막 드라마틱하게 바뀌어버려. TV에서 CF를 하는데 가격을 적어. 물건 가격을. 근데 그 가격을 적을 수가 없어. 왜? 일주일마다 가격이 막 바뀌어. 500원이었던 게 막 5,000원 됐다가 5,000원이었던 게 막 10,000원 됐다가 화폐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상품 가격이 오히려 막 올라가.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화폐 가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거를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리디노미네이션. 천천히. 자, 이게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은 1953년도에 100원짜리가 1환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이 됐습니다. 그리고 1962년도에는 10환이 1원으로 바뀌었고 1973년도에는 만원권이 첫 발행을 했고 1983년도 500원 이하 동전이 발행을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현행 지금 쓰고 있는 신권 지폐가 발행이 됐고 2009년도 5만원권 신사임당이 발행이 됐죠. 자, 그럼 현금이 이렇게 새로 생겨나고 화폐 가치가 바뀌면서 이렇게 리디노미네이션을 실행을 할 때 어떤 것들이 발생을 하냐면은 금융기관끼리 결제 시스템도 다 조정을 해야 돼. 그리고 우리 은행 ATM 기계. 기존에 10,000원짜리를 넣었는데 이제 인식을 못하네? 신권 넣으니까. 그것도 기계 ATM 기계 전국에 있는 ATM 기계 싹 다 바꿔야 돼.
전산 시스템 다 수정해야 돼. 현금 자동 입출금기, 자동 판매기, 우리가 맨날 쓰는 자판기, 그리고 주유기, 자동 주유기 있죠. 표 발매기, 승차권, 지하철 탈 때 뭐 입장권, 아니면 뭐 우른 뭐 공원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무임 승차권 이런 것들, 금액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금액이 적힌 각종 문서들, 식당에 있는 차림판들, 메뉴판들 다 바꿔야 됩니다. 다 바꿔야 돼요. 그거 다 돈 누가 낼까? 정부 예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은 2004년도에 실행은 안 됐습니다. 그때 이제 리디뉴 그 노미네이션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비용이랑 얼마가 들어가냐 추산을 했어요. 추산을 했더니 2조 6천억 원. 금액이 2조 6천억 원. 2004년도 당시. 그럼 지금 새로운 신건이 나오고 현금으로 계속해서 사용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거 변경하고 수정하는데 비용만 얼마일까? 변경하고 수정하는 데만. 그냥 쓸데없는 돈을 버린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2020년도 버스 기사분들 현금 수입이 109억 원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20% 20억 그냥 버리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싱가포르 그 최근에 여행 가신 분들 보시면은 길거리에 우리 야시장 이런데 그냥 그 길거리나 시장에서 먹는 음식 그 결제하는 것들도 다 전자결제입니다. 야, 환전은 많이 해가야지 그러면서 환전해서 갈 필요 없어요. 이제 이미 2016년도부터 캐시리스 현금 없는 사회를 추진했어요. 그리고 지금 거주하는 기업 그 해당이 이제 싱가포르에서 거주하면서 이제 하는 기업들, 영업하는 기업들 80% 이상이 페이나우, 페이앱 하나 딱 깔아놓고 결제한다고 합니다. 페이나우 서비스를 한다 그래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웃긴 거 더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럼 코인이슈야, 우리가 싱가포르 가면 그래도 환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카카오페이죠. 우리 카카오페이 한번 다들 한 개씩은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은 일본이에요. 일본으로 따지면 지진, 전쟁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 일본 가정을 가면은 그 가정당 하나씩 금고는 항상 있어. 거기다 이제 차곡차곡 모아. 은행도 못 믿어. 지진 날 줄 어떻게 알아? 전쟁 날 줄 어떻게 알아? 전범국가인데. 그랬던 신용카드가 안 먹혔던 국가입니다. 그랬던 일본이 지금 캐시리스 사회로 빠르게 발돋움 중입니다. 일본의 2022년도 캐시리스 결제액이 111조 엔, 우리나라 원화로 약 1095조 원. 그리고 이번 연도 4월 달부터는 공무원들 급여도 디지털로 지급 시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일본에 가서 애나 바꿀 필요도 없어. 애나 뭐 싸다고 뭐 사재기 놓을 필요 없습니다. 카카오페이 딱 연 다음에 이런 식으로 결제되는 거야. 환율 적용돼서. 보이시나요?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알리페이 플러스나 카카오페이 이런 로고가 있으면은 거기서 그냥 별도 환전 없습니다. 이렇게 결제하면 돼요. 카카오페이 딱 보여주면서.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덴마크 2015년도부터 캐시리스 시작했어요. 자, 스웨덴. 얘네들은 유명하죠. 손 올리면 자동 결제, 몸에 마이크로칩 이식받는 사람들. 자, 이거 좀 커가지고 조금 안 보이죠? 자, 얘네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스웨덴은 이미 캐시리스야. 현금을 안 받아. 안 받고 이미 지금 이렇게 손에다가 칩을 박아가지고 손만 갖다 대면 그냥 QR코드로 결제가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좀 뭐라 그럴까 막 저녁 되면 막 빛도 들어오고 막 불도 들어오고 그냥 젊은 층들에서 이렇게 좀 뭐라 자기 PR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신 분들 계신데 이런 식으로 결제가 된다고 합니다. 딱 결제되면 이렇게 불빛 딱 나오고. 그래서 보통 이거를 어디서 이렇게 심냐 물어봤더니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은 그 피부 미용하는 데 있죠. 반영구샵 이런 데서 한다고 합니다. 피어싱 가게에서. 그래서 30초 정도 이렇게 그냥 주사로 바늘로 찌르는 거고 우리나라 원화로 비용이 한 20만원 정도. 주사기로 이용해서 엄지랑 검지 사이에 이렇게 쭉 넣는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칩을.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현금 결제나 뭐 이런 것들 그냥 야 현금 많이 안 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금 결제가 없어지는 거는 그냥 기본이고 그거를 이제 더 나아가서 인체에다 이제 칩을 심어놓고 그걸로 이제 QR코드 결제하고 인체 이제 칩을 심는 이제 이런 시대가 도래했어. 어떻게 보면 이제 현금이 없어진다 뭐한다 식상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냐면은 동전부터 많이 없어질 거예요. 이미 동전 집에 많이 없죠. 동전부터 없어질 거고 결혼식 갈 때 뭐 장례식장 갈 때 우리가 현금 뽑아서 넣었죠. 없어질 겁니다. 앞에 이제 그 돈 거두시는 분들 그분들 거기 앞에 단상에다가 QR코드가 딱 있을 거예요. 거기다 그냥 터치만 하면 금액 적어놓고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그 상대방 계좌로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자, 우리가 주말마다 뭐 교회 가거나 뭐 그 절에 가거나 하죠. 헌금 냅니다. 돈 현금 낼 필요 없어요. 그냥 QR코드 해서 딱 찍어놓고 자연스럽게 그냥 자동으로 자기가 내고 싶은 만큼. 길거리 버스킹 공연을 하네. 지나가다가 예전엔 모자에다 이렇게 담아서 줘 현금을.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해당 QR코드 딱 적혀있는 거기다 그냥 찍고 가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신흥국으로 이렇게 움직일 건데 자본이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며 좀 어떤 시장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 느낌이 좀 오시지 않나요? 자, 보세요. 필리핀의 국내 총생산 GDP의 약 10%, 많게는 10%도 넘을 때도 있고 10%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뭐 필리핀, 뭐 베트남, 뭐 삼성의 나라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필리핀의 GDP 10%가 해외 노동자에서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필리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국을 가서 일하고 뉴질랜드로 가서 일하고 미국 가서 일하고 이 임금이 필리핀 GDP의 10%를 차지해요. 어마무시한 겁니다. 국위선양을 하는 거예요. 필리핀뿐만 아니라 뭐 베트남이나 이런 조금 지금은 필리핀 좀 잘 산다 그래도 임금이 낮고 좀 잘 사는 나라로 가서 임금을 통해서 월급을 받아. 그러면 그 월급을 갖고 내 가족한테 보내줘야지. 아버지가 일해서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한테 보내줘야 돼.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돈이 GDP의 10%가 차지한다는 겁니다. 해외 송금을. 자, 그럼 볼게요. 내가 선진국가야. 미국이야. 한국이야. 뭐 뉴질랜드야. 뭐 캐나다야. 여기에 일을 하러 오시는 뭐 필리핀 아니면 뭐 다른 뭐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뭐 파키스탄 많은 그 해외 노동자분들이 와. 그 노동자분들이 오는데 그 노동자분들이 한 해 다 통틀어서 자기네 가족들한테 송금하는 그 금액만 하더라도 한 국가의 GDP 1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시장이야. 근데 그 시장을 기존에는 미국이 사용하는 스위프트만 은행을 통해서 송금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속도도 느리고 수수료도 저렴한 속도도 느리고 수수료도 비쌌는데 이제 속도도 빠르고 수수료도 없어 거의. 그런 최신식 송금망을 개발해서 그 해외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접목을 시킨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자, 베트남과 한국을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국의 베트남 그 국민이 굉장히 많이 와서 일을 해. 근데 베트남 그 일을 하러 온 베트남 그 노동자한테 예를 들어서 한국 CBDC 송금망으로 월급을 줘. 그러면 한국에 일하러 온 베트남 이 노동자도 자기네 고향 가족들한테 보내려면은 뭐를 통해서 보내줘야 돼요? 똑같이 한국 CBDC 송금망을 통해서 보내주던가 아니면 한국에서 받았던 그 자주 쓰는 이런 송금망을 예를 들어서 뭐 삼성카드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삼성 뭐 블록체인 지갑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이러한 뭐 리플 송금망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이 송금망을 똑같이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도 사용을 해야 받을 수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인구 100%를 따졌을 때 90%가 해외 노동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사우디가 만약에 CBDC를 개발하고 자기네만의 송금망을 개발한대. 어떤 혜택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떤 효과? 중동이 지금 블록체인 허브가 된다 그러죠. 이유가 뭘까? 사우디에서 블록체인을 통한 송금망, 이 네트워크만 하나 갖추더라도 전 세계 사우디에 있는 90%, 전 세계에 뿌려져 있는 해외 노동자들이 그 송금망을 쓴다는 겁니다. 가족들한테 전송하기 위해서, 월급을 받기 위해서. 그럼 사우디의 송금망이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전 세계의 국가로 글로벌 국가들한테 전파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미국이 됐던 한국이 됐던 사우디가 됐던 앞으로 선진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이런 국가들은 새로운 블록체인 송금망을 개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미친 듯이 해야겠죠. 미친 듯이 해야겠죠. 케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 절반이 가까운 은행 찾아가려고 해. 그러면 최소 30분 이상 이동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자동차가 있나요? 이동수단이 뭐 제대로 갖춰져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계좌가 없는 그 인구수가 20억 명이 넘어요. 아프리카나 이런 국가들. 은행 하나 제대로 깔려있는 곳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야 은행 코앞에 있잖아. 보기 겨운 거지. 그런 나라 그 국가들 비하면은. 그러면 선진국가들은 얘네들을 다 잠식해야 돼. 우리 아까 인트로 때 배웠죠. 종속을 해야 된다고. 종속을 해야 됩니다. 미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아프리카 원조 미친 듯이 하죠. 원조하는 이유가 뭘까? 미국이 막 정의롭고 전 세계를 앞서가고 착한 나라니까. 야 미국 최고다. 아프리카를 막 지원도 해주고 막 돈도 해줘.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미국이 이번에 정상회의를 맞아서 3년 동안 보건 분야에 200억 달러 그리고 550억 달러 총 우리나라 원화로 71조를 아프리카에 지원하겠대. 그래 아프리카 G20에 많이 들어오래. 가입하도록 지원을 해주겠대. 경제적 원조 및 무역 미국의 송금망 쓰겠지. 71조 원이 들어가는데 돈 줄 때 뭐 들어갈까? 중국이 만든 중국 경제 송금망으로 해줄까? 디지털 위안화로 넣어줄까? 아니죠. 지네가 만든 송금망으로 넣어주겠죠. 이해되셨나요? 미국도 맞아. 왜? 앞으로 천연자원, 니켈, 뭐 코발트, 뭐 구리 이런 천연자원들이 아프리카에 너무나도 풍부해. 그러면 미국은 이런 것들 기술력 이전해주면서 막대한 이익 가져가고 아프리카도 투자 받으면서 경제성장 이루고 전쟁만 안 일어났지 지금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과 중국 이런 선진국들이 아프리카나 이런 개발도상 국가들
얘네들을 선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 가장 중요한 부분들. 송금망입니다. 송금망이에요. 기존의 스위프트망 사용하려면은 미국 은행들을 깔아줘야 돼. 케냐에. 다 깔아줄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하려는 건 뭐예요? 디지털 위안화 만들어서 1대1로 열어놓고 그냥 바로 꽂아져 버리죠. 휴대폰으로. 중국이 그러고 있는데 미국 안 할까? 미국 디지털 달러 뭐 개발 안 한다 막 늦는다 그러죠. 디지털 달러 얘기를 안 하니까 이미 미국 얘네들 뒤에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 스테이블 코인, 달러 기반화된 스테이블 코인 그게 미국 디지털 달러예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막히는 게 뭐냐면 디지털 달러의 발행권 연준이 가져가냐 미국 정부가 가져가냐 이거 싸움 때문에 지금 그 지연이 되는 거지. 중국한테 뒤쳐져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미국이 금리를 미친 듯이 들어올리죠. 들어올린다는 이유는 뭐냐면 우호 국가든 종속 국가든 자기네 발 안에 들어오겠다. 밑에 두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려. 아프리카 국가들 어떻게 될까? 개발도상 국가들. 힘들지. 찢어지게 가난한데. 안 그래도 원유, 에너지 살 돈이 없는데, 달러 없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미국한테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코인이슈님, 중국은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중국도 흔들립니다. 그럼 기존에 중국이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다양한 국가들한테 원조했던 거 못 받아. 받지도 못할 뿐더러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원도 힘들다는 겁니다. 돈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은 그걸 안다는 겁니다. 금리를 들어올리면 들어올릴수록 본인들이 만들어낸 제품들, 사줄 수 있는 신흥국들, 그리고 달러 빚을 지게 할 수 있는 이런 국가들이 1개, 2개, 3개, 4개 늘어난다는 겁니다.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해되셨나요? 보통 아프리카 선진국들이 이걸 지도를 보면서 해야겠다.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아프리카 지도인데 우리가 보시는 이 아프리카 북부 쪽 여기에는 조금 남부 쪽 여기보단 잘 삽니다. 잘 살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은 에너지나 디지털 쪽 이런 쪽으로 이제 그 보급을 해요. 북부에는. 그리고 뭐 동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좀 기후가 좀 안 좋아. 그래서 이런 쪽으로는 식량이랑 농업을 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이러면서 미국이나 이런 선진 국가들이 계속해서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지원을 경제적 원조를 해주면서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공장이죠. 조금씩 땅 따먹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도 실제로 아프리카 원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사들 보면은 중국 정부에서 막 아프리카 원조를 막 미친 듯이 한다 이런 기사들 많죠. 많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비해서는 조금 이렇게 허접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미국에 있는 이런 기업들, 빌 게이츠 걔네 재단이 아프리카 원조 금액 이번에 최근에 작년 연말에 했을 겁니다. 70억 달러를 대폭 상향했어요. 빌 게이츠가. 무슨 뜻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던 뭐 분산 신원 인증 뭐 DID 서비스가 있죠. 신분증입니다. 이거 블록체인 상에서 아프리카에 신분증 없는 이런 그 아프리카인들 나중에 이제 빌 게이츠 재단 들어가서 미국의 이제 민간 기업들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부가 이것도 유인하는 것도 있고. 그럼 미국계 기업들은 정부와 결탁해서 어떻게 해요? 아프리카 시장에 수많은 원조를 시작해서 지원을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원조가 들어가고 지원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돈을 준대. 돈을 어떻게 줄 건데? 기존에 스위프트만 써서 은행 통해가지고 막 며칠씩 걸리면서 은행과 은행을 또 한 번 더 걷다가 보증해주고 Q사인 떨어지면 넣어주고 수수료도 비싸고. 이젠 기존에 있는 송금 시스템으로는 아프리카 시장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최적으로 점령을 할 수 있는 지금 현존하는 송금 시장이 뭐냐면 블록체인. 블록체인. 비트코인? 비트코인 아닙니다. 블록체인. 블록체인 상에서 적용되는 송금망, 결제 시장.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됐던 중국이 됐던 앞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송금하는 시장, 결제하는 시장, 이 시장이 굉장히 확대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아프리카는 부족민으로 여러 개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 힘들지 않을까요? 자, 옆에 부족이 정부한테 그 중저가 핸드폰을 무상으로 지원받았어. 야, 핸드폰도 좋은 거 쓰고 막 은행 업무도 쓰고 우리랑 다르네? 옆에 부족 어떻게 될까? 우리랑 거의 이렇게 똑같이 빨개 먹고 막 사슴 막 사냥하고 호랑이 잡고 놀다가 옆에 부족은 아예 그냥 스마트하게 바뀌었어. 폼미어 들겠죠. 그렇게 확산해 나고 장악해 가는데 가장 빠른 속도로 접근할 수 있는 게 뭐다? 블록체인, 송금망. 휴대폰을 통한 은행 업무. 쉽게 말해서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은 은행 설치해 줄 필요 없어. 그냥 다 집에서 휴대폰 하나로 은행 업무 볼 수 있고 국가 재정 업무 그냥 다 볼 수 있는 거야. 그냥. 뭐 동사무소로 가, 뭐 어디를 가, 여권을 발급해, 신분증을 만들어.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앞으로 그 새로운 송금망, 새로운 블록체인, 한국도 지금 테스트 진행 중이고 미국, 뭐 중국,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이 다 진행 중입니다. 그 생태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CBDC라고 합니다. 새로운 화폐. 아까 우리 현금 없는 사회, 캐시리스 사회라고 말씀드렸죠. 현금은 이제 없어질 겁니다. 없어지고 뭐가 생길 거냐면 휴대폰에서 그냥 딱 QR코드 찍어 결제하고 끝나. CBDC. 정부가 발행하는 새로운 코인. 이 코인이 발행돼서 서로 무역을 하고 서로 블록체인 상에서 결제를 하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아프리카는 중국 보급품 샤오미폰 아닌가요? 맞죠. 그래서 중국 애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아프리카에 그냥 무상으로 원조해줘. 중저가 핸드폰을 그냥 보급폰을. 그 이유가 뭘까? 그 핸드폰 쓰면서 거기 담겨져 있는 우리 페이먼트 시스템 써. 알리바바가 만든 거 써. 그 얘기 하고 싶은 겁니다. 디지털 위안화 써. 그럼 자연스럽게 그 해당 국가 아프리카는 중국의 디지털 결제망으로 스며들겠죠. 자연스럽게. 자, 그럼 볼게요. CBDC 생태계는 뭐다? CBDC 생태계? 앞으로 새로운 송금망 결제 시장. 그러면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새로운 CBDC 생태계가 생긴다고 하면 그 생태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아지는 가장 매력적인 자산이 뭐가 될 것인가? 현재 금이 하고 있는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본다면 뭐가 될까? 디지털 금, 비트코인이 될 겁니다. 지금 상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게 비트코인, 디지털 금. 이해되셨나요? 지금 우리 리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더리움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각종 알트코인 얘기하시는 분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지금 알트코인을 통해서 해당 기업이 뭐를 했고, 의미가 없어. 지금 우리 알트코인들이 하는 이런 역할들은 나중에 대기업들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야.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대체 불가합니다. 자, 비트코인은 화폐다. 아닙니다.
화폐에 쓰일 수 있는, 사용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지만 화폐 아니에요. 못 쓰입니다. 결제에 사용된다? 아무리 빠른 뭐 레이어 2가 나오고 뭐 다른 새로운 기술력을 앞에 입혀가지고 뭐 결제를 쓴다? 안 됩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다? 탈중앙화 아닙니다. 정부의 규제 없이는 비트코인 성장할 수 없어요. 자, 그럼 비트코인은 교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냐? 교환 매개체 역할도 힘듭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뭐 어떤 가치가 있길래 코인이슈 너가 CBDC 생태계가 오늘 비트코인이 가격과 가치가 오를 거라 예상하냐? 생각하냐? 비트코인이 가장 빛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자산을 보관한다는 겁니다. 자산을 보관한다. 말 그대로. 자, 우리가 아르헨티나에 살아. 튀르키예에 살아. 자기네 자국 내 법정화폐가 불안정한 그런 국가에서 살아. 달러도 쉽게 바꿀 수 없어. 그럼 내 자산을 보관해야 돼. 어떻게 보관하실 건가요?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 금, 달러, 또 뭐 있을까? 뭐 나이키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이폰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딱 터졌을 때 루블화 가치가 미친듯이 폭락하니까 사람들이 막 스포츠카를 사고 왜? 아이폰이나 스포츠카나 얘네들 가치 떨어지는 것보다 자기네 화폐 가치 떨어지는 게 더 빨라. 그럼 해당 국가들 국민들은 자기네 자산을 보관하는 수단이 뭐가 있냐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될 수 있겠죠. 비트코인.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건 뭐냐면 비트코인입니다. 수많은 국내 방송들이 막 얘기하면서 이렇게 떠드는 이런 알트코인들 급등한다 뭐 위믹스 뭐 무슨 코인 뭐 무슨 코인들 의미 없어요. 그런 코인들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현금화를 하기 위해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 자산을 보관하는 수단으로서 역할이 가장 클 수 있는 건 비트코인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CBDC 생태계가 도래한다고 하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지금보다 더 커질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오늘 이거 큰일 났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어. 자, 그러면 코인이슈야 너가 비트코인 얘기하는데 비트코인이 뭐냐? 비교를 해서 왔습니다. 자, 이거는 채팅창을 좀 끄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코인이슈가 말씀드렸던 이상적인 가치 저장 수단을 할 수 있으려면 속속 8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빠르게 갈게요. 자, 이렇게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자, 보겠습니다. 휴대성 말 그대로 휴대성입니다. 내가 언제 전쟁이 터졌거나 뭐가 필요하거나 바로바로 꺼내서 가져갈 수 있어야 돼. 비트코인 S급, 금 D급, 무거워. 어떻게 잘라서 가져갈 거야. 나중에 전쟁이 터졌어. 아니 뭐 그 해당 국가가 디폴트가 났어. 부도가 됐어. 금 잘라서 가져가실 건가요? 금고 있는 거 막 100돈 200돈 들고 가실 건가요? 도적대 바로 달려듭니다. 바로 도난당해요. 달러? 괜찮죠. 통장에 넣어놓으면. 근데 언제든지 은행이 동결할 수 있겠죠. 묶어둘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내가 홀드 월렛, 디센트 월렛이나 레저 나노 X 이런 것들 들고 다니면서 넣어놓으면 그냥 끝나. 휴대성은 그냥 지갑 하나 갖고 놓고 휴대폰에 넣어도 돼. 휴대폰에 넣어놓고 싱가포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결제하고 그냥 해외여행 하는 거야. 자, 2번 내구성. 썩거나 부서지지 않아야 됩니다. 내구성. 자, 보시면 비트코인 B, 금 X, S, 달러 C.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금이 가장 좋죠. 썩거나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자, 다시. 자, 보시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태계 초기 단계죠. 그래서 해킹에 대한 이런 위험성이라던가 아직까지는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좋았죠. 특별한 이상 문제는 없었는데 아직까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검증 단계다. 그리고 달러가 이렇게 좋지 않은 거는 뭐냐면 발행하는 기간이 내구성을 갖고 있어. 소유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찢어졌어. 그럼 얘네들이 뭐 바꿔주고 이렇게 발행하는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태껏 수많은 화폐들이 사라졌어. 역사 속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대체성. 이 대체성이 좀 헷갈립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비트코인 한 개를 갖고 있어. 근데 이거를 동일한 양으로 다른 것과 교체할 수 있는 성질을 얘기합니다. 자, 이거를 한번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내가 카지노에 갔어. 카지노에 가서 내가 100달러, 100달러를 들고 가가지고 10달러짜리 칩 10개로 바꿨어. 근데 나중에 나왔을 때 뭐 땄기도 했을 거고 뭐 잃기도 했을 거고 그 카지노 칩이 처음에 받았던 게 아닌 겁니다. 이 사람께 왔을 수도 있고 저 사람께 왔을 수도 있고 근데 나올 때는 똑같이 100달러 카지노 칩 10개를 갖고 나왔어. 그러면은 처음에 내가 100달러를 갖고 카지노 칩 10개짜리 받았던 그 칩과 나올 때 그 칩과 가치가 동일해야 됩니다. 이게 대체성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금은 S급입니다. 녹여서 언제든지 대체가 가능해요. 이게 뭐 훔쳐서 한 건지 뭔지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B입니다. 얘는 대체가 가능한 코인이 있고 대체가 불가능한 NFT 코인, 이 코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트랜잭션이 남죠. 그럴 때 금보다는 좀 자유롭지가 못하다. 그리고 보시면 달러는 대체성이 조금 떨어지죠. 왜? 화폐 가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달러가 있는데 뭐 5만원짜리에 좀 값어치가 더 높아. 수요가 높으면. 그리고 만원짜리는 조금 많이 풀려서 값어치가 떨어져. 이런 식으로 화폐 가치에 따라서 평가가 절하되고 절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검증성 한번 볼게요. 검증성 뭐 비트코인 검증될 거 뭐 할 것도 없지. 트랜잭션 다 남으니까 제일 좋고 금이랑 달러 비슷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금이 좀 더 낫죠. 자, 희소성 전세계 2100만 개 말할 게 없습니다. 거기다 또 사라졌고 뭐 사망했고 없어졌고 거의 200만 개 300만 개 가까이가 찾을 수 없는 것들. 비트코인 희소성 끝이죠. 끝. 자, 금 희소성 B. 비트코인만큼 안 되는 게 뭐냐면 금 같은 경우에는 우주에도 우리가 캘 수 있고 행성에도 캘 수 있고 수면 밑에 심해에도 캘 수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금이 얼마나 매장되어 있는지 몰라 아직도. 그리고 금을 이제 채굴하고 이런 것들이 기술력이 지금 더 좋아. 훨씬 더 좋고 더 많은 금을 채굴할 수 있는데 일부러 공급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 오펙 플러스에서 원유 더 만들 수 있는데 공급량을 지금 감산하죠. 똑같아. 금도 기술력이 돼도 일부러 안 해. 왜? 금 가격 떨어질까봐. 채굴업자들 입장에서도 금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굴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금은 비트코인보다 떨어진다. 달러는 뭐 미친듯이 달러 찍어내니까 말할 것도 없죠. 자, 역사성 제일 떨어집니다. 고작 해봤자 2009년도 지금 뭐 한 30년도 안 됐어. 당연히 떨어지지. 금 역사성에 있어서는 최고죠. 달러 역사성 100년마다 법정화폐가 계속 갈아치웠으니까 달러도 역시 좋지 않다. 자, 검열 저항성 이게 뭐냐면은 정부나 기관이나 얘네들이 한꺼번에 그냥 너네 뭐 안 돼 쓰지마 자본을 통제할 수 있어. 자금을 동결해. 거기에 대한 검열 저항성이 높냐 따지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나 금이 비슷하다. 비트코인이나 금이 비슷하다. 왜? 익명성이 있으니까. 근데 달러는 안 되죠. 은행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언제든지 우리 국가가 디폴트 나고 힘들다? 은행에서 내 은행 계좌에 있는 돈들 다 묶어버립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가분성. 손쉽게 나눌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비트코인 0.0001 사토시 개념. 뒤집어지게 나눌 수 있어. 대신 수수료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존하는 시스템상으로는 비싸죠. 그래도 나눌 수 있는 것만 친다고 하면은 S. 그리고 금은 나누기 힘듭니다. 그리고 달러는 나눌 수 있죠. B.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금, 달러, 비트코인 이 세 가지 비교를 해도 사실 달러는 빠져야 돼. 이제는 빠져야 되고 비트코인이랑 금 이렇게 비교를 해놓기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전혀 밀리거나 이런 것들이 손색이 없습니다. 자산도 그렇고 우리가 앞으로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조금 더 좀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송금이라던가 이런 역할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조금 많이 오버가 됐는데 시향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시황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번 주 또 Q&A 방송 할 때도 할 거고 또 우리 다음 주 멤버십 방송에서 또 시황을 드릴 거니까 또 이제 맛배기니까 요거는. 자, 일단은 이제 9월 말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고 이제 10월 달, 11월, 12월 이제 3개월 이제 우리나라 따지면 4분기죠. 이제 연말이 남았는데 우리 연말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건지 뭐가 일어날 건지 한번 쭈루룩 한번 대볼까요? 뭐가 일어날 수 있는지. 일단은 10월 1일부터 4,380만 명이라고 합니다. 대상자가 10월 1일부터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금액이 좀 커요. 생각보다. 월 상환액이 이거 발음이 어려워. 평균 200에서 300달러. 많게는 한 달에 한 40만원 돈을 나간다는 겁니다. 학자금 대출로만. 4,380만 명. 우리나라 인구네. 4, 5천만 명.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갑이 홀쭉해지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소비가 감소될 거고 미국의 GDP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감소된다는 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 9월 30일까지죠. 미국의 셧다운. 연방연례 이거 그 예산안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된다면 10월 1일부터 미국에 있는 공무원들 싹 다 파업입니다. 일 안 해요. 우리 배웠었죠. 요거 셧다운. 그리고 또 파업. 미국의 자동차 노조들 지금 약 한 2만 명 정도 지금 파업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죠. 그리고 국제유가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150달러까지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100달러가 좀 분기점이라 보여져요. 그러면 10월달 단기적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까? 10월달 지금 최저점에 주우려고 대기 중이신 분들은 막 폭락했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10월달 초 정도 단기적으로 봤을 땐 크게 폭락하거나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없어요. 반대죠. 자, 학자금 대출 소비 감소됩니다. 좋지 않죠. 우리 시장에. 미국 셧다운. 우리 정규 방송에서 미국 셧다운 배웠어. 미국이 셧다운 되면 어떻게 된다 말씀드렸죠? 주식이 떨어진다 그랬나요? 아니면 금융시장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 그랬나요? 아니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 그랬나요? 미국의 셧다운은? 주식이 당장 떨어진 건 아니지만 실물 경제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 우리 배웠죠. 파업. 자동차 파업을 했는데 3사의 주가는 어떻게 됐죠? 오히려? 포드부터 시작해서 3사 주가가 올랐습니다. 왜? 바이든이고 트럼프고 대선 때문에 막 찾아가. 정부에서 막 해줄 것처럼 지원금 해준대.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이런 이벤트들은 당장 우리가 주식, 비트코인, 뭐 채권 접목되는 금융시장보다는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는 이벤트들이 대다수입니다.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거는 지금 당장 실물 경제 우리 주식 시장이나 이런 비트코인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게 아니라 추후에 중첩돼서 추후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는 단기적으로 시장이 나쁠 이유 전혀 없어요. 폭락할 이유도 없습니다. 물론 국채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은행이 무너지거나 뭐 연기금이 흔들리거나 그러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 일이 해프닝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오히려 약 반등도 기대해 볼 만하다. 자, 우리가 왜 약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하냐면은 미국의 셧다운, 파업, 국제유가 상승, 학자금 대출, 월 상한, 그리고 소비 감소, 이 각종 이벤트들이 뭐를 견인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제일 우려하고 있는 거. 얼마 전에 이거 하고 나서 시장이 계속 떨어져. 이것 때문에 무서워서 지금 시장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11월 달에 금리 인상이 있죠. 근데 학자금 대출 갚는데, 소비 감소되는데, 미국 셧다운 되는데, 파업하는데, 국제유가 상승하는데 11월 달에 금리 올릴 수 있나요? 없나요? 금리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야, 연준이 금리 올리겠다. 그러면 시장이 빠지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야, 11월 달에 금리 인상 못 하겠네. 셧다운 하는데 어떻게 해? 파업하는데 어떻게 해? 국제유가 상승하는데 어떻게 해? 그렇게 되면 FOMC 금리 인상 이런 뭐랄까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것들이 차츰 줄어들 겁니다. 그럼 단기적으로는 살짝 약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 하이라이트는 언제냐면 내년 1월 미국 재무부 국채 발행합니다. 국채 발행 이퀄 유동성 공급이죠. 시장이 올라가지 않나요, 코인이슈님? 그러실 겁니다. 그리고 내년 1월, 2월은 비트코인 반감기 시작하기 2개월에서 3개월 전입니다. 우리 예전 멤버십 영상 참고하시면 이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시장에 인지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한테 한 6개월 정도? 이 6개월이 정말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11월 달에 코인이슈랑 멤버십 같이 하셨던 분들, 시그널 들으셨던 분들, 비트코인 2,100만 원에 샀습니다. 매수 단가가. 그거 놓쳐가지고 일찍 알을걸, 코인이슈는 아쉬워요, 언제 또 올까요 하시는데 기다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한 차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고 가격 상승한다 그래서 이거 사고 싶은데 남들은 알트코인 사면서 수익 보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참으세요. 지금 조급해하고 그런 감정 느낄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점점 더 우리가 비트코인을 매력적인 가격에 매집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 겁니다. 내년 한 이맘때 하고 연말 좀 넘어갈 때쯤 되면은 코인이슈님이 작년에 얘기했을 때 진짜 좀 정신 차리고 열심히 진짜 공부해서 대비할걸, 후회하신 분들이 진짜 많을 겁니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미 지금 이렇게 코인이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작년에 코인이슈가 그때는 비트코인이 15K, 16K 19K에서 얘기하고 목이 쉬었어. 사야 된다고. 근데 그때 얘기 안 듣고 그냥 계속 이렇게 놓치신 분들은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실 거예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직 기회 남았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향을 이렇게 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걱정할 것도 없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본이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고 어떠한 섹터를 봐야 되며 어떠한 시장이 커질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얘기를 듣는다면 무서울 거 없습니다. 그게 주식이 됐던 비트코인이 됐던.
그렇기 때문에 뭐 요새 장이 재미없고 시들시들 하더라도 힘내시고 걱정할 것도 없고, 아무튼 우리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좋은 생각 가지시고 잘 준비해서 진짜 우리 앞에 남은 6개월 진짜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연휴 잘들 보내시고요. 오늘은 좀 1시간 한 40분 정도 했나? 조금 평소보다 좀 길게 했는데, 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많았는데 좀 많이 못했어요. 시간을 좀 다음엔 더 빼야 되나봐. 아무튼 연휴들 잘 보내시고 마무리 잘 하시고, 코인 이슈는 다음 멤버십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식사 챙겨 드시고 연휴 잘 마무리 잘 하세요.